변리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특허법인 펜브리지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수학능력 시험일 제가 30년 전에 수능시험을 봤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달받기로는 대학에 좀 관계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근무했던 적도 있고, 또 대학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들이 사업화가 잘 이루어진 케이스 또는 잘 글로벌로 나가지 못한 케이스들도 좀 봐왔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글로벌로 정말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애로점들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조금 전 토론 때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엔지니어 출신 기술에 굉장히 좀 센트릭한 대표님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큰 울림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특허 전략 보면서 정말 해외 기업들을 대했을 때 하고 우리 스타트업들 했을 때 하고 그런 점에서 좀 차이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오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전 IP 관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럴까 같고요. 여건이 된다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실전적으로 회사에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들까지 좀 가보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 앞에 좀 핵심적인 내용들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사실 공대 출신이어갖고 정말 아까 박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 친구들 또는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 자꾸 기술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8년 동안 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고객들부터 제주의 스타트업들까지 나름대로는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봐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이랑 삼성 계열사에서도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서 내가 왜 이 회사를 살 때 어떤 면을 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특허가 이러니까 좀 강점이 있고, 당장 우리 회사에 써먹을 기술이 아니더라도 구입을 M&A를 결심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책입니다. 굳이 공부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여건이 되실 때 시간이 정말 있다 하시면 오른쪽 정도 보시면 되고, 정말로 여러분 회사가 여기 행사장에 와서 내가 바쁘게 노트북까지 펴가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아도 그냥 글로벌로 가셔갖고 외국인들하고 칵테일 리셉션 하실 수 있을 정도 되면 왼쪽 책 보셔도 되고요. 그 정도, 그 전에는 오른쪽 거 여유 있으면 보시면 되고, 굳이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 대표분들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분들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특허 왜 받으시려고요? 라는 부분인데요. 그냥 하다 보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새로운 기술 나왔으니까 이런 거 하나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인풋 때문에, 또는 지원 사업 할 건데 실적 때문에,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하게 되면 처음에 사업 계획서에 특허 몇 건, 국제 특허 몇 건, 이런 실적용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디 가서 발표할 때 그래도 하나 한 줄 쓸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명분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수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좀 글로벌 회사 돼갖고 M&A 잘 되고 하려면 그런 관점보다는 내가 가진 이 특허 또는 내 기술 노하우 자체가 어떤 빅테크나 M&A를 원하는 글로벌 회사에 관심을 끌어서 어떻게 어필을 해서 받아야 될지, 그쪽 부분에 좀 관심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명제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광고 문구 있잖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듯이, 많은 대학에 몸담고 계신 연구자분들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특허니까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특허 기술 아닙니다. 특허는 우리 문법에도 우리 특허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적 사상, 테크놀로지컬 스피릿, 그 컨셉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제대로 이 특허를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연구 환경이나 기업에서는 특허니까 기술이다라는 관점에 많이
좀 경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정말로 내 기술은 이거지만 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에 기반해서 이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누군가한테 잘 보여서 만들어 팔 상품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내 카피를 하고 싶은 기술이 회사가 나왔을 때는 또 상품이 나왔을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거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2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기술이 이만큼 있고 그 중에 뭐 특허가 이게 특허다 아니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다, 이 평면적 사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기술 사상이라는 그 특허에 기반이 되는 평면하고, 그다음에 내가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하고 어떤 3차원 공간에서 만날 것이고, 그 공통된 공통된 접선 정도가 특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글로벌에서 우리 회사가 정말 제대로 평가 잘 받고,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제 특허까지 잘 평가를 받아갖고 M&A가 잘 되려면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역지사지라고인데요. 보통 연구자들 말씀해 보면은 저도 이제 실무하다 보면 연구자들은 내 기술이 이거니까 이거를 잘 써달라, 하다못해 발명의 명칭부터 시작해서 과제의 어떤 명칭에 맞게 그런 게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기도 하고, 발명 내용 설명하시고 특허 명세서 쓸 때 자기 기술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세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은 특허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저거를 쓰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 특허, 아니면 저 사람이 만들어낸 저 특허를 피해 갖고는 저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특허,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고도화된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저 제품, 저 회사 거 기술을 우리 회사에서 직접 쓸 것 같지는 않지만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 회사를 M&A를 했을 때 저 특허까지 가져오면은 이게 다른 경쟁사를 견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 특허를 그래서 우리가 왜 사야 하는데라고 임원분이나 대표가 물었을 때, 또는 빅테크에 제안을 했을 때, 당신들이 우리 회사를 M&A 했을 때 이 특허를 가지면 저 회사를 견제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 한 10년 전쯤에는 그 엄청난 규모에 비해서 지식재산과 특허 쪽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없을 수도 있나. 아마존조차도 그랬고요. 근데 한동안 그 아마존이랑 구글이 누구든지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면은, 특허가 있으면 우리가 살 테니까 여기 온라인으로 제출하시오라는 캠페인을 꽤 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파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중요한 거는 당신들이 이런 기술이, 이런 특허가 왜 필요한데라고 그 어필을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특허는 내 기술을 잘 반영하는 것보다도 남들이 정말 이렇게 꼭 쓰고 싶고 꼭 갖고 싶은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좋은 특허의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계신 분들 많다고 들어서 좀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깜빡 잊고 경품을 준비하지 못해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글로벌 그 진단 회사의 그 최고 지식재산 책임자 분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전 세계 지금 랭킹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31위 정도 하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교하고 성공대죠. 대만에 있는 챙쿵 유니버시티, 여기 보시면 전 세계 랭킹 300위권 정도 됩니다. 이 회사 중에 당신네 회사는 어느 대학교가 정말 무섭냐? 라고 여쭤보면은 서울대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성공대학교, 대만에 있는 저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챙쿵 대학교는 정말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라고 살펴보면 대만에 있는 저 성공대학교라는 챙쿵대학교라는 회사가 2012년에 애플이 페이스타임이라는 기술에 자기들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전자 상대로, 성균관대학교는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과연 삼성전자 상대로 당신네 우리 미국 특허 침해했으니까 갤럭시 한 대 또는 삼성텔레비전 비스포크 한 대당 $2씩 배상하시오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저 학교는 애플한테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소송이기 때문에 한번 저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순간 상대방 입장에서는 몇십만 불 정도는 굉장히 법률 비용으로 우습게 나가게 되고요. 미국에서 저 소송을 끝까지 갔을 때 혹시 지게 되면 큰 손해배상액이 나올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저 정도 이슈만 돼도 결국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법무팀, 재무팀 합의해서 혹시 모르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배상액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내부에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챙쿵대는 무섭지만 서울대 따위는 무섭지 않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쪽 이제 글로벌 가시면은 사실 진짜 성공한 특허는 딱 분류가 두 가지 정도 돼요. 돈 많이 번 거. 표준 쪽. 근데 전자 쪽에서는 그렇게 밝게 갈 수가 없는 게 표준 쪽 같은 경우는 전자 쪽 같은 경우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갖고 사진 딱 찍어서 당신의 제품에 우리 특허가 적용됐네라는 거를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이제 컴파일이란 걸 해버리면은 그게 정말 어떤 식으로 코딩 됐는지 상대방 입장에서 뭐 자백을 하거나 스파이가 이렇게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렵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표준이 딱 적용됐다고 하면 당신은 제품에 이 표준을 썼으니까 우리 특허랑 이게 매칭이 됩니다라고 해서 하기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혹시 내가 회사가 기술이 핵심이 이거긴 하지만 이왕이면 겉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특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좀 특허를 받는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게 자원을 집중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글로벌한 특허 취득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미국에서의 그 소송 케이스인데요. TQP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한 적이 있고요. 웹사이트 있으면 전부 다 한번 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사에 소송을 걸었냐고 하면 이 한 여러 페이지 중에 아주 일부만 지금 캡처를 한 것인데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 있죠. 뭐 트위터라든가 삼성전자, 링크드인, LG전자 등등 해서 웹사이트란 거를 미국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피고가 됐었고요. 보시면 대부분 이 크다는 그 법무팀도 빵빵하고 특허팀도 굉장히 많이 여러 사람 인원을 갖고 있다는 회사들조차도 싸워볼 생각을 않고 전부 줄줄이 합의를 했습니다. 뭐 얼마를 물어줬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나갔을 때 저쪽 회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는 일단 웹사이트 안 하는 회사가 없었던 점도 있겠지만 그 웹사이트에 적용됐던 암호화 기술 자체가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기술이다라고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증거를 잡기가 좋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성공했던 면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 중에 보면 이 RC4라는 지금은 안 쓰는 암호화 알고리즘이긴 한데 웹사이트 예전에 그 넷스케이프라든가 익스플로러 보면은 아마존 접속하고 삼성 아메리카 접속하면 그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증거 잡아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 회사는 실제로 변호사 법률 비용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그 아까 앞에 장에서 보신 유수의 회사들을 상대로 꽤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으로 어떤 큰 회사를 상대로 하는 곳이 주체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큰 회사가 자기들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꽤나 큰 이익을 봤던 케이스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이긴 하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그 장바구니에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장바구니를 전부 보고 체크해서 주문하기, 결제하기를 해서 갔었는데 아마존이 한참 이제 성공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원클릭이었죠. 그래서 제품 보고 바로 그냥 결제까지 갈 수 있는 그 부분이었는데 기술 자체는 그렇게 막 아주 어렵거나 아주 고도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 가능합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기술이긴 한데 좋은 점은 일단 대부분의 그 경쟁 쇼핑몰들이 이거를 쓰는 순간 어느 정도 어떤 데이터가 오고 어떤 클릭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을 뒤에서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디텍팅, 탐지가 하기 되게 좋았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한참 2010년, 20년 이 기간 동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 자체가 컸다. 이 두 가지를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좀 글로벌로 갈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이 회사 자체뿐이 아니라 정말 가치를 높이고 싶다고 하면 이왕 한정된 예산에서 특허를 취득하시고 상표를 하시고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남 앞에 보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 걸 베꼈을 때 그거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의 아이디어 위주로 가야겠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회사 가치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양력에 살짝 보셨겠지만 그 삼성 SDS에 재직한 적이 있었고요. 삼성 SDS 사람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되게 잘 됐어요. 갑은 이제 삼성 중앙병원, 위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이었고요. 갑은 삼성 SDS였고요. 발주처는 삼성병원이었습니다. 삼성병원에 가서 어떤 그 병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던 게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병원들이 이걸 보고 가서 야 좋다 하고 미국에서 좀 도입 같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SI 사업 같은 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맞닥뜨리는 상황이 아마 개발자일 겁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실 때 그 아까 남행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발자를 우리 인하우스로 모셔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리랜서 그 분들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당시에 삼성 SDS에서는 이제 을 과장이 있었고 병이라는 굉장히 좀 실력 좋은 프리랜서 개발자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삼성병원 들어가서 일을 잘했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병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그 기술, 이렇게 페이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듈이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차트 보여주는 데다 적용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살짝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A+이라는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일단 1차 개발을 하고, 잘 됐다 하고 축하를 한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고도화를 하게 됐는데, 이 당시 이때 고도화 될 때쯤에 을 과장은 자기도 회사를 차려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했던 실력을 갖고 있고,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 SDS 입장에서는 이제 을 차린 회사, 그리고 을과 친했던 이 병을 같이 가지고 같이 투입을 해서 고도화 작업을 하게 되었죠. 이 기간 동안에 병이란 사람이 또 이제 어떤 그 A+이라는 기술 구성에다가 B라는 것을 좀 추가를 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까지 이 기간 동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프로젝트는 잘 흘러갔고 아무 문제 없이 성공도 자축하고 했었는데 이게 사건이 터지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병원들이 와서 삼성병원을 보고 야 이거 시스템이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좀 와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 SDS가 겉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매출 4조 정도 했었지만 특허팀 자체가 없었을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 그냥 법무팀에 있는 그 담당자 한 명이 연구소랑 겸직을 하면서 다른 업무 겸하면서 관리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야 되니까 이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 가지고 미국 쪽에 좀 특허도 받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명자들을 좀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미국 나가시려면 지금은 미국에서 그렇게 사인까지 다 요구하고 있진 않은데 개선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모든 퇴사한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사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난리가 났죠. 아니 이거 내 건데 왜 당신들이 나한테 얘기도 않고 뭐 특허도 내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혹시 이제 미국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크게 좀 진출을 하고 생각하시고 계신 스타트업이 있으시다면 미국 쪽은 굉장히 그 정직, 진실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 거 속였다가 완전히 좀 손해배상을 크게 문다든가 특허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좀 큰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종업원 관리,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떤 지분이나 누가 어디까지 아이디어를 개발했고 연구를 했다.
그런 부분 미리 문서화 잘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뿐이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이런 말을 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느 나라 특허 내야 되냐. 저는 무조건 지금도 중국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대학을 봐도 그렇고 기업을 봐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야 돼 하면은 그냥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조금 더 하면 일본, 그 다음에 중국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특허쟁이들한테는 물어보면은 중국 특허 하나의 가치는 미국 특허 10개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그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물건들이 동북아에서 만들어져서 해상 또는 항공으로 미국, 이런 유럽 쪽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이제 월마트, 아마존, 타겟 등등에 납품이 되고 디스트리뷰터가 되고 판매가 될 텐데, 미국에 가서 내가 미국 특허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존 상대로 소송하고, 근데 아마존 하나 자체가 또 이 주에서는 법인 다르고 저 주에서 법인 따로고, 또 타겟 상대로 소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소송 자체도 수십 건이고 미국 변호사 비용도 비싸고, 또 주마다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조차도 언제가 해결이 될지 정말 예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에 중국 특허를 갖고 있다. 대부분 물건이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요즘은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많이 공급망이 옮겨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 특허를 갖고 있으면은 중국의 항구에서 이거 중국 특허 침해품이니까 바로 세관에서 막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절반의 생산과 소비라는 각각 절반의 어떤 그 섹션을 나눠봤을 때 중국 특허란 것이, 생산지에 갖고 있는 특허란 것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래서 혹시 글로벌 특허, 우리 회사 이제 제조를 하시든 아니면 서비스를 하시든, 특히 제조의 경우에는 생산자 국가, 그래서 중국 쪽 또는 베트남 같은 나라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외국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한국 특허를 취득하는 데 썼던 예산들을 지금은 이제 베트남, 인도 쪽으로도 좀 많이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들이 아마 이런 생산과 공장, 그 다음에 항구에서의 어떤 세관 조치의 효율성들을 감안하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제조 기업도 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도 저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가끔 특이한 국가 중에 하나가 지금 전쟁하느라고 스타트업 잘 하고 하는데 정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스라엘 쪽 스타트업들 쪽에서 오는 기술들이 서울이든 아니면 제조 기업들이든 그렇게 그들이 막 엄청나게 우수하다, 우리가 못 넘을 정도다라고 생각들지는 않아요. 근데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특히 미국, 중국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제조 기업들 만났을 때는 이거는 그냥 우리 초점 자체가 제조에서 처음이니까, 이런 식의 그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글로벌로 가실 때는 좀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는 느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하셨다, 그래서 해외에 우리 나갈 겁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루틴을 가지시게 되냐면, 국내 출원 별회사 찾아가시겠죠. 그래서 이거 빨리 출원해 주세요 해갖고 한국에 출원을 합니다. 아니면 대학에서도 기술 개발 과제용으로 하나 국내 거 하시고 1년쯤 될 때쯤 되면 이거 해외 출원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1년 되기 전쯤에 어떡하지 하다가 어느 나라에 우리가 사업을 가져갈지 수출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제 출원 PCT라고 약어로 하는 그 국제 출원이나 일단 해보고 보자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연구 개발 과제 실적 보고용으로 PCT 하나 해놓고 해외 출원 한 건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말로도 PCT, 그러니까 국제 출원이란 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했을 때 그거를 전 세계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한국 사람 빼고.
반면에 이제 뭐 영국 뭐 해외로 나갈 때는 보통 이제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바로 시장이 명확하다. 그래서 바로 뭐 일본에 출연을 하시겠다. 한국 특허청에 신청하시고 1년 되기 전에 뭐 미국, 영국 찍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그래도 그쪽 회사, 그쪽 국가의 경쟁 상대나 빅테크들이 봤을 때 이런 기술이 있었네? 자기들 언어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국제 출원한 거에 비해서 오히려 굉장히 좀 점수를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들도 굉장히 많이 잘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리거나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국제 출원을 할 때 한국특허청에 제출을 할 때도 꼭 한국어 말고 영어나 일본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해외 그 큰 회사들 입장에서는 매일 특허팀에서 뭐 하냐면 어떤 나라에서 이런 기술이 공개됐다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영어로 어떤 기술에 대해서 뭐 국제 출원 같은 걸 했을 때 그들이 매일 모니터링 하다가 한국에 있는 제주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이런 특허를 냈네라고 좀 눈에 띄는 계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출원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글로벌로 좀 M&A 생각하시는 회사들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이 직접 소송에 쓸 수 있는 특허다 이런 거는 S급으로 내부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좀 좋은 특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서울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삼성하고의 어떤 관계 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삼성 상대로 소송도 했거든요. 직접 하진 않고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다가 양도를 해서 그렇게 삼성하고 싸움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그 이후로 되게 굉장히 다시 본 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다가 내가 이거 여러 한국말로 PCT 뭐 하고 하는 거 한 건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회사 물건에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제품이 수출되거나 생산될 국가가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정해서 그 나라 말로 또는 글로벌한 언어인 영어로 하나 하시는 게 실적이 아닌 진짜 우리 제품, 우리 M&A 가능성 높이는 차원에서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케팅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맨 위에 있는 게 뭐 아주 일반적인 루틴일 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했다 한국의 특허청에다가 한국말로 특허라는 거 신청을 해놓고 1년쯤 될 때쯤에 어떡하죠 하다가 한국 특허청이 한국말로 국제 출원이라는 거 하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금방 돌아옵니다. 또 1년 반 있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 출원한 날로부터 한 30개월 총 한 2년 반 정도 되죠. 사업하다 보면 순식간에 돌아오거든요. 이때 되면 또 어느 나라 하실 거예요 또 하게 되면 사업 지금 신경 쓰고 생산하고 연구개발 하기도 바쁜데 자꾸 어디서 돈 달라고 하는 것 같고 저 변리사 사무소에서 자꾸 왜 뭐 이거 돈 나가야 된다 청구서만 보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한번 시작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게 쳇바퀴 돌리듯이 자전거 페달 한번 밟으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이런 스케줄이 있다는 어떤 경로로 갈 것이다 미리 좀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건지 연구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하고 같이 좀 궤를 맞춰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는 데를 아직까지는 별로 본 적은 없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국제 출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허청의 한국어 출원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회사들이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영어나 일본말로 국제 출원이라는 걸 하시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글로벌이니까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뭐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한국 특허청에 국제 출원이라는 걸 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중간에 1년 사이에 이 과정 없고요. 그냥 30개월 되기 전쯤에 미국 갈 거고 어디 갈 거고 이런 거 결정하고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장점 자체는 1년 반쯤 됐을 때 이쯤에 됐을 때 영어로 된
이 문서가 전 세계에서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나 이런 큰 회사들 입장에서 우리가 모니터링 하니까 이런 기술을 가지는 회사가 1년 반 전쯤에 이런 기술을 특허 출원을 했네라는 그런 눈에 띄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좀 마케팅 측면에서는 좀 이게 장점이 있고, 아까 우리 사업단에서 발표하시는 내용 보니까 인터배터리도 가시고 CES도 가실 텐데, 갔을 때 영어로 된 또는 일본어로 된, 외국어로 된 기술 설명서가 하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 특허 하나 해놓고 아직 공개되기 전까지는 영어로 우리 특허 한국에 이런 거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정도 가 있다라는 몇필할 만한 그런 실적 같은 거가 좀 부족한 편이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영어로 아예 그냥 한국 특허청에다가 영어로 집어넣을 수는 있거든요. 나중에 번역문 내셔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외에다가 전부 그 특허 문서란 것이 외국어로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랑 마찬가지로 좀 외국어로 적극적으로 기술 마케팅을 쓸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일 텐데 층계가 가구가 아닌 것처럼 특허 자체도 기술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당신 기술이 이겁니다 라는 것보다 당신한테 이런 특허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대학 쪽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연구 그쪽에서는 많이 고도한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 기술이 이거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말씀드리다시피 특허란 게 그냥 기술의 표상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하나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품은 결국은 그 소비자, 누가 사줄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 특허를 침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잠재 침해자가 곧 소비자일 수도 있고 또 나와 어떤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의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특허법의 2조에 있는 특허의 정의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적입니다. 그리고 기술 자체가 아니라 추상화된 그 스피릿, 컨셉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연구자분들하고 저 같은 특허 중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괴리가 오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생각하시기에 오늘 저랑 만나셨으니까 특허란 것이 사실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완전히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특허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회사로 나가신 거면 결국은 경영 활동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제 재미없는 부분인데, 저도 이론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거든요. 근데 이론을 안 할 수 없는 부분,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97조긴 한데, 외국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청구의 범위라는 것에 그 내용을 보고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어떤 해석 기준인데 외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방이 어떤 하는 방법들이 각 구성 요소하고 그 결합 관계가 그대로 제품에 매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기술이 이렇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상대방 회사가 지금 제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특허를 냈을 때 이 구성 요소하고 이 구성, 유기적 결합 이런 것이 저쪽에 읽힐 수 있을까? 그 관점을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감안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가시면은 혹시 새로운 기술 개발했을 때 명세서 같은 거 어떻게 점검만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작업하거나 이제 직원들이 작업하는 그 특허청 소프트웨어 창인데요.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 과제 실적할 때는 이 부분 굉장히 막 배경 기술 같은 거에 열심히 보시고 꼼꼼히 하시는데 사실 배경 기술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발명의 명칭 자체도 굳이 해석할 때 법원에 가서도 굳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범위에 의해 정해진다라고 권리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 제품, 내 연구 개발의 결과, 내 사상이 잘 그려졌나라는 거를 어떻게 검수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령은, 이건 굉장히 간단한 요령인데요. 앞에 있는 설명 보지 마시고, 선입견 정말 없는, 좀 과장하자면,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나 우리 할머니한테 가셔갖고, 이 청구범위를 읽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그림 그리신 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대로 잘 맞아떨어지게 나오면은 그 명세서는 굉장히 잘 쓰여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다르다. 예를 들어서 경쟁자 입장에서 한번 보시는 거죠. 이거 이렇게 쓰여진 거 나온 거 보고 이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겠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틈이 있는 특화 명세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하고 일본어 번역하고 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해도 해외의 경쟁자들 똑같은 관점으로 이거 피해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 없는 특허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검수를 한번 해보시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내용들이 전부 앞에 있는 설명에 다 들어가 있나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특허 명세서를 쓰는 전문가가 아닌 스타트업 또는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 하실 일은 전부 끝이 납니다. 좀 간단한 케이스인데 한번 이거를 케이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은 냄새가 많이 배죠. 냄새가 많이 배니까 제 기억에 한 10년, 15년 전부터 그 드럼통 같이 생긴 의자가 있고 그 드럼통 의자에 뚜껑을 따서 그 안쪽에 외투를 집어넣고 앉아서 고기를 맛있게 먹다가 다 끝나면 다시 뚜껑을 따고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냄새를 좀 안 배게 하죠. 이 사상 자체는 이제 고기를 굽다 보면은 그 기름기가 튀어 올라서 가다 보니까 그리고 공기 중에 그 기름 분자가 있다 보니까 옷의 냄새가 밴다. 그걸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깃집 같은 경우 기름이 많이 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바닥이 미끄럽고 그렇다면 굉장히 좀 그 가게에 대한 인상이 안 좋고 좀 힘들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고깃집을 운영해 보진 않았지만 좋은 세제를 써갖고 아침에 영업이 끝나고 아니면 개장을 하기 전에 청소를 잘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럼통으로 된 의자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 부피가 예를 들어 한정된 면적의 이제 고깃집에서 그 드럼통 의자를 한쪽으로 다 몰고 청소를 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더니 이걸 한번 쭉 한쪽 구석에 쌓으면은 대부분의 면적을 빨리빨리 청소를 하고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놓으면은 좀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 좁게 임차한 이 가게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이 2008년에 이런 특허를 한번 내셨어요. 좌판하고 다리를 포함해서 이런 구성되는 간이 의자인데 좌판하고 다리를 분리한다 하니까 이제 앉아있는 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버텨주는 다리하고 분리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다리라는 데다가 옷이 들어가는 수납통을 형성했다. 이제 청구항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그쪽에 있는 내용, 기재는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수납통이란 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좁아진다라는 정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할머니 아니면 이제 조카한테 초등학생한테 데려가고 이걸 보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면 이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좌판하고 다리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납통이란 것이 이렇게 좀 좁아질 것이다. 이 정도 그림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이 발명자라고 생각하고 사장님이 고깃집에 이제 프로모션을 앞두고 계신데 변리사가 작업을 해온 이 명세서가 잘 써졌나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특허 명세서에서 발췌해서 그림을 보면 실제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생각한 대로 명세서가 작성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정도만 하셔도 초기 기업이나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명세서 검수를 하실 수 있는 기술자시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회사의 입장에서 좀 더 가치를 높여서 엑짓을 잘 하시려면 이 정도에 머물면 안 될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아니면 비슷한 걸 만들어서 저도 경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까 씌어진 거에 그 허점을 찾아서 파고들려고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분리 가능한 상태로 이거 분리 안 되게 합쳐놓으면 내가 침해를 안 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상판하고 다리가 분리가 안 되면 상판을 다 떼는 다음에 다리를 겹쳐서 쌓을 수가 없겠죠. 쭉 앞에 도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쌓아 올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분리가 안 되면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검수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수납통이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직경이 감소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감소를 안 하고 그냥 일자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그러면은 겹쳤을 때 이렇게 겹쳐지지가 않겠죠. 직경이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그 밑에부터 쌓으면은 의자 한 6개만 쌓아도 벌써 천장까지 닿을 테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당신 내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경고장 보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라면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직경입니다. 직경이란 거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원이나 구, 그러니까 둥근 거죠. 네. 그 둥근 거의 어떤 그 지름이죠. 그 지름 라디우스, 다이아미터가 이쪽으로 드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경쟁자라면 우리 의자는 여기 보면 둥글게 되지만 이게 사각형으로 만들고 사각형이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직경이 아니다. 당신들은 직경이라고 등록을 받았는데 직경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단면이 좁아지는 것이니까 이 특허의 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의자의 발명자라고 하면 이거를 직경이 좁아지며라고 써온 그 명세서에 대해서 변리사님 그게 아니고요. 단면적이 좁아지며 정도로 한번 확장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정치하게 작성이 되고 그게 해외로 나가져야 상대방 이제 빅테크가 됐든 아니면 다른 해외 경쟁사가 됐든 그쪽 입장에서 M&A 했을 때 기술뿐 아니라 이 특허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쳐줄 수 있게 되고 이 정도면 특허까지도 밸류 어느 정도 쳐갖고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당신들 회사는 그냥 한국에서랑 어디는 운영을 해라. 대신에 미국 특허는 내가 어느 정도 가치 쳐서 가져가겠다. 이 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 이제 LG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스타일러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출장 가서 모텔 같은 곳에 숙박업소에 가보면 많이 구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스타일러 관해서는 이제 LG전자에서 그들이 이제 냈던 우리나라 특허인데, 제가 LG전자의 특허나 기술 담당자라면, 이게 정말 잘 써진 것일까라는 부분을 어떻게 검수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그들이 LG전자 특허의 스타일러 특허의 청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왕복 운동되는 옷걸이 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란 것이 이제 이쪽 저쪽으로 흔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왕복 운동이 되고 있고 의류가 걸쳐지는 이제 거리부니까 이런 거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옷걸이 대 여기에 매달기 위한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리부라고 하는 것부터 연장이 되고 이게 왕복 운동을 할 때 탄성적으로 이렇게 좀 탈탈 휘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먼지떨이 봉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문장을 보면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명세서가 왔을 때 제가 검수한 결과가 과연 얼마나 괜찮을까라고 한번 실제 도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그 LG전자에서 냈던 이 특허의 명세서에 있는 실제 도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고리가 있고 이게 거리부란 것이 있고 먼지떨이 봉이란 게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실제 내가 생각했던 개발했던 내용하고 이 그려본 그림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한 것 같으니까 내 의도대로는 이게 작성이 되고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LG 스타일러가 나왔으니까 같은 스타일러를 출시하고 싶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과연 이 특허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그들의 관점에서 자, 보시면 옷걸이 대라고 했습니다. 대란 거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여기 보시면 뭐 높은 이런 대, 포디움 같은 뿐이 아니라 가늘고 긴 막대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통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대는 아닐 거고 이 대의 의미일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고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양끝을 맞붙여 둥글거나 모나게 만든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먼지떨이 봉인데 여기 보시면 봉이란 거를 또 사전을 찾아보면요. 둘레가 둥근 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첫 번째가 우리 고리였죠. 고리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똑같이 만든 다음에 당신들은 고리라고 했는데 고리란 것은 여기 보시면 양끝이 맞붙여야 되는데 맞붙지 않았다. 그러니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반항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둘레가 둥글어야 되는데 여기 실제 이거 도면 보시면은 둥글지 않고 약간 각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왜 저걸 굳이 둘레가 둥근 대에 해당하는 그냥 저렇게 봉이라고 했을까? 그냥 봉이 아니라 그냥 막대 이렇게 좀 각지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고리하고 대.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조금 상대방 입장 억지사지를 해보면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LG전자의 특허 담당자였다면은 저기 대하고 그 다음에 고리란 부분은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후크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해외의 어떤 뮬러나 이런 회사의 특허 담당자라고 하면은 그게 설사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땐 적당히 좋은 용어로 번역이 돼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당신들 한국에서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 그래서 번역이 틀렸고 봉, 대 이런 것들을 고리를 보니까 이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침해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해외에 나가실 때 준비를 하시면은 훨씬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외 나가실 거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크게 엑짓 하시려면 해외까지 보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결국은 그들의 입장에서 좀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 오역이나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처음에 작업했던 이 특허 명세서 작업했던 사람하고 번역자가 같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처음에 명세서를 쓰신 분이 영어 번역, 일어 번역을 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는 번역만 하시는 분이 따로 작업을 하시게 돼요. 그랬을 때 용어 같은 것들을 내가 발명자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쓰면은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미리미리 신경을 안 쓰면은 번역이 이상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했을 때 좀 해외에서 내 발명을 제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시키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좀 억울한 면이 될 것 같고요. 특히 해외까지 나가면 비용이 그동안 많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그거를 그들의 언어와 시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영어로 많이 번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영어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제 인도네시아어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로 갈 거다. 우리 시장이 그래서 아니면 아랍어로 갈 거다 했을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그들이 이제 그들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두 번을 하다 보면은 오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겪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솔루션이란 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솔루션이란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아니면 일부 모듈, 아니면 패키지 같은 거를 의미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원래 우리 화학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솔루션은 용액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 발명자들, 그러니까 엔지니어 하시던 분들이 솔루션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한글로 솔루션 해놓고 영어로도 당연히 솔루션이라고 번역을 했더니 중국에 갔는데 중국 변리사 쪽에서 이거를 용액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처음부터 뭐 한자 같은 거 변기해 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그 기술 자체에 아직까지는 그 트렌드나 표준이 영어가 리딩을 하고 있고,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죠. 표준도 그러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뜻이 약간 여러 가지 중의적인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할 때는 영문 같은 거 변기하시는 거 되게 추천합니다. 우리가 할당이나 배당만 해도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할당, 배당 정도밖에 없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뜻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동의어. 하지만 이 디스트리뷰트와 얼로케이트와 어사인이 모두 그들의 관점에서는 조금씩 어감과 뉘앙스가 다르고, 그러니까 특히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그 내용 자체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특히 펜텍,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분들이 만들었던 특허 아직까지도 쏠쏠하게 로열티만 받고 계시거든요. 그들 한글 명세서 작업한 거 보면은 한 절반쯤은 그냥 영어입니다. 거의 영어로 된 용어에 그 한글 음역만 써 있고 괄호치고 엄청나게 영어 변기 많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고민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엔지니어 분들 또는 이제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접했을 때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자기들만 쓰는 말, 영어로는 자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되게 안타까웠던 사례이긴 한데, 우리가 그 스마트 카드라고 하나요? 교통카드 같은 것들 칩들 보면은 뭐 필립스가 만든 규격이 있고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비표준 규격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일본 동경 지하철 같은 거 타시면 파스모나 스이카라고 하는 카드들 중에 제 기억으로 스이카가 아마 비규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본 쪽에서는 자기들 표현대로 펠리카 칩이라고 하고 있었고, 삼성 SDS의 엔지니어들도 이건 당연히 펠리카 칩이라고 해서 그 명세서가 그대로 나갔는데, 이걸 가지고 해외 출원도 하고 삼성 입장에서 유럽에 가서 유통 시스템 해야 되니까 유럽 특허청에 출원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 특허청 좀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나 미국은 특허 등록되기 전까지는 유지료를 안 내요. 등록된 다음부터 연차를 내죠.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유럽은 아직 등록 전인데도 유지비 내요. 그래서 심사도 우리나라처럼 빨리 안 되고 3년, 4년 걸리는 동안에도 계속 돈 냅니다. 이미 많은 돈 들어갔죠. 유럽 변리사 비싸잖아요. 들어갔고 심사 결과 나왔는데 유럽 심사관이 펠리카 칩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명이 불명확하다라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앞에 어떤 기술하고 비슷하고 이런 판단은 하나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그 심사관 입장에서는 건수 잡았다. 시간 아끼고 그냥 바로 이걸로 거절하고 말아야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그럼 이거 펠리카 칩을 RF 무슨 칩 정도, NFC 칩으로 좀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처음부터 여기에 기재되었던 것을 넘어서는 거니까 보정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유지료만 내고 심사 한번 제대로, 판단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끝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발명자분들, 연구 엔지니어분들하고 만났을 때 의구심 갖는데 이거 정말 표준 영어 맞나? 그런 의구심 많이 갖게 되고요. 또 내가 연구하시는 입장이거나 기술 개발하시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용어가 맞는가? 라는 부분 좀 항상 의구심 가지고 준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째는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이거 쓰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이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좀 문제 케이스이긴 한데 조보현 씨라는 분이 예전에 자기들이 혁신적인 경매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현대 글로비스가 지금 대기업 자동차 경매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쪽에서
자기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소송도 했는데 졌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질만해요. 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석 요소가 6개 중에 5개 같은데 하나가 다르다라고 해서 패소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대법원의 태도 보셨다시피 구성 요소가 다 매칭이 되고 그대로 결합관계가 유지되어야 침해가 되는 건데 하나 다르면 당연히 침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6개 정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나라고 생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아까 청구항이란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그게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조보현 씨가 가진 특허의 첫 번째 제일 핵심이 되는 청구항의 길이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 구성 요소가 제가 보기엔 100개도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 100개가 그대로 그 결합관계가 유지가 돼갖고 과연 현대 글로비스가 자기네 경매 시스템에 이걸 그대로 베껴서 침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거 침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대리하셨던 분 쪽에서 성사금 받으려고 그냥 등록만 거절 안 받고 심사관하고 씨름 안 하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바쁘다. 나는 정말 개발하기 너무 바쁘고 지금 할 것도 많고 영업도 해야 되는데 라고 보통 해놓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맡기시는데 그렇게 하셨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라서 좀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 지식재산권 특히 글로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경영활동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 아까 보신 시나리오처럼 글로벌 가게 되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통지서 날아오고 돈 뭐 주세요, 뭐 얼마 주세요 이런 계속 날아오게 되고 각종 이벤트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거 감안해갖고 미리 2년치 정도는 재무라든가 어떤 법률적인 액션 계획까지 짜셔야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초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생각할게요. 시간이 저랑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할 텐데, 이 모든 케이스 하기에는 오늘 좀 약간 시간이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어쩌면 제일 졸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막 싸움도 하고, 좀 사기도 치고 그런 케이스보다는 조금 지루할 수밖에 없는 지식재산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사례 중심으로 잘 이야기해 주신 우리 변리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